나 이번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당신 퇴직금?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만 형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형님 둘째도 곧 대학도 가야 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나는 죄책감 들었어. 그때 식구들이 전부 형님 외면했잖아. 그 애들 당신 조카들이야. 알지? 아주버님만 안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안 사셨어.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나 어머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 끊고 살 때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도와서 오늘 만나게 됐나 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몰랐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나도 따로 연락드릴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신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동서에 관한 일화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불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신 씨의 동서. 뱃속에 아이까지 품은 상태로 동서는 과부가 되었고, 그런 그녀를 시집 식구들은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찾아온 동서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시모는 죽은 맏아들을 떠올리며 며느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올 곳이 달리 없었던 그녀가 신 씨는 무척 딱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라도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평소 누굴 도우며 사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고, 아무리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웠던 큰 동서를 크고 작게 도와주었고, 나중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신 씨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신 씨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웃고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결국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실현되긴 한 것이었죠. 신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차남이었는데 큰 형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엔 순진해서 몰랐지만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로 며느리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어린 마음에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 씨 집은 딸만 둘이었기에 그런 분위기는 무척 낯설었죠. 그중 특히 장남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데 거의 받들고 살 정도였습니다. 시골분도 아닌데 참 특이하긴 했죠. 그리고 결혼 후 동서를 처음 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우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씨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부잣집 딸 같다고 속닥거릴 정도였습니다. 참나? 걔가 무슨 부잣집 딸내미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그 얘기를 어찌저찌 들었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거기 엄마 아빠 다 죽고 집안도 폭삭 망했어. 빈털털이야. 그러면서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내가 그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우리 잘난 아들이 땡전 한 푼 없는 고아랑 결혼을 하냐고. 규철이가 그렇게 난리만 안 쳤어도 내가 좋은 혼처 알아보는 거였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집이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았는데
동서가 대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를 옆에서 챙겼던 것이 연인이었던 아주버님이었죠. 내가 사실 걔네 집 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뻐했다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는 잘 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박복한 애랑 결혼을 했는지. 시몬은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먹칠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했다는 동서. 근데 그것이 나도 아들을 못 낳고 말이야. 딸을 낳았어. 신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만 속에서는 물음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동서의 잘못인 것이 없었는데 왜 그걸로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둘째는 낳겠지. 아들로?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신 씨의 결혼 생활도 그리 순탄치는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신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우아해 보였구나 하고 말이죠. 너 도대체 둘째는 언제 갖는 거야? 아직 계획 없어요, 어머니. 뭐? 계획이 없어? 무슨 애 낳는데 계획이 필요해? 서연이 키우기에도 힘들어요. 그까짓 거 아들 낳으면 내가 업어 키운다. 딸 낳으면요? 뭐야? 딸 낳으면 키워주는 게 어딨어? 그날로 쫓겨나는 거지. 명절에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습니다. 상당히 화목하지 못한 얘기가 오갔고 신 씨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큰 동서가 한숨을 쉬자 거기에 열이 받았는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 봐.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시엄마를 무시하고 말이야. 그냥 내 하는 법이 없어?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요. 그렇다고 낳지 않을 애를 당장 낳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서는 그런 시모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조근조근하게 할 말 다 하니 시모가 오히려 혈압으로 뒤로 넘어갈 듯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자니 쿡쿡 웃음이 날 때도 있어서 표정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의연하게 넘겨서 그런 것이지 시어머니가 우스울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너는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냐? 네? 뭐가 잘못됐어요? 누가 시금치를 이렇게 푹 삶아? 아, 죄송해요. 내가 인복이 없는 건가? 어떻게 딱 둘뿐인 며느리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면전에다가 혀를 차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 씨는 등줄기에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신 씨도 곱게 큰 것은 아니었어도 전업주부인 친정엄마가 있기에 음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신 씨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화를 내기에 곧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잔소리도 하도 들으니 밥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래서 어느 세월에 상 차릴 거야? 네, 너 아까 밤춰야 된다고 물에 담가 놓으라고 한 거 안 해놨냐? 시모가 상 한켠에 놓여있던 비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런 신 씨를 보더니 숨을 모았습니다. 곧장 우렁찬 욕이 튀어나올 듯한 모습이어서 신 씨가 어깨를 움츠리는데 뒤에서 큰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두라고 했어요. 뭐야?
시어머니가 팩 돌아보며 소리쳤고 동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라고 해서요. 자리 차지하니까 옆으로 치워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시엄마 말은 똥으로 듣네. 내가 시킨 일을 왜 네가 해라 말아야?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려 해. 시모는 빌미를 잡았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이따가 하긴 뭘 이따가 해. 누가 그러디? 아, 서윤이 아빠가요. 그러자 시모가 화를 내기 위해 크게 벌렸던 입을 합하고 다물었습니다. 아범이? 그러면서 슬쩍 거실 쪽을 쳐다보는데 진짠지 아닌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네. 아범이 이따가 직접 하겠다고 하던데요. 지금 바로 와서 하라고 할까요? 그 말에 시모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라도 얼른 해. 큰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시모. 그리고 이제는 욕먹는데 이골이 난 동서가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른 듯 했습니다. 신씨는 불편한 시집에서 그나마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끼어들면 큰 소리 난다며 명절에만 조금 참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언성이 높아질 때는 아주버님이 와서 말리면 시어머니의 화풀이가 뚝 멈췄습니다. 같이 잔소리 듣는 처지는 같았는데 그래도 동서가 경력이 몇 년 더 길다 보니 이번 일처럼 은근슬쩍 신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놓고도 동서는 생색을 낼 줄 몰랐습니다. 묵묵히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씨도 그렇게 수다스러운 성격이 아니었고 큰동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았기에 둘은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행사가 있을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기에 더 그랬죠. 그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신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처음 시집에 방문한 날은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다음 해 또 둘째를 낳았고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이후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다 보니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동서, 10시에 집 앞으로 잠시 나와볼래? 네? 어딜요? 동선의 집 앞으로 말이야. 주말 아침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뜬금없이 집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집 앞으로 내려가 보자 동서가 웬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러자 무심한 표정으로 비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서윤이 입히던 옷인데 거의 안 입힌 거라 아까워서 좀 챙겨왔어. 소희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 감사해요. 신신의 상황을 모를 리 없기에 신경을 써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흰 봉투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고 주는 거야.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해. 동서도 너무 걱정 마. 곧 나아지겠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갚겠다는 말에도 동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서는 전업주부였지만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신신애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뜻 도와주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동서는 신씨를 챙겼고 한 번도 그래서 뭔가를 되돌려받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졌을 때 100만 원을 갚았는데 그것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신 씨와 동서가 절친한 사이가 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보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쯤 아주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신씨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주버님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쓰러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 아주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눈길을 달렸던 이유가 동서와 서윤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시모의 눈이 뒤집힌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뒤늦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며느리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미끄러지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동서는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너! 우리 아들 잘못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시가 된 것처럼 아주버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떠났죠. 장례식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시모가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울며 불며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그 욕을 한 몸에 받아내고 있는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 서방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서방 잡아먹은 년. 뭐 한다고 그 눈 오는데 내 아들을 불러내서는. 시모는 며느리가 슬퍼하지도 않는다며 나무랐지만 신 씨의 눈에는 영혼까지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슬픔보다도 화가 더 커 보일 정도로 악을 써댔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아주버님이 그날 동서를 데리러 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둘째가 생겨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은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서를 태우고 시집으로 가서 알리려고 했는데 그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장례 이후에는 다들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느라 남편을 잃은 동서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 동서는 만삭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차마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시모는 화를 삭히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따림을 안 뒤로 시모는 대놓고 맏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이제는 말려줄 남편도 없는 동서는 묵묵히 그 욕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는 건 이제 기댈 곳이 시집밖에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너 근데 보험금 어디 있냐? 벼랑간 시모가 물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아들 잃은 정신에 그걸 몰랐다. 그래놓고는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 소리를 해. 내 아들 목숨값 홀랑 혼자 먹어놓고는. 어쩜 아들 며느리를 두고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나 경악스러웠습니다. 보험금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업 때문에 빚이 있으면 있지. 서윤이 아빠가 남기고 간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몰랐던 신 씨도 놀랐습니다. 여우 같은 거 내가 다 알아봤어. 내 아들 목숨값 내놔 이년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신 씨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리저리 밀리고 긁히면서도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달렸는지 시모는 다시는 도움 바라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든 제사든 시집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꼭 시집 식구에서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되니 신씨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씨에겐 아들도 있으니 되는 이쪽으로 이어야겠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씨도 꽤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생각이 나긴 했지만 차라리 시집에 안 오고 그렇게 셋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보험금의 유무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명절에 큰동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상하리만치 그 얘기를 피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울면서 아주버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며 며느리 욕도 곁들였습니다. 고개 그렇게 사는 게 다 자업자득인 것이야. 내 아들 죽게 만들더니 그 꼬라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버리고 두 아이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죠. 신씨는 그렇게 힘든 상황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무척 우아했던 큰동서. 며칠 뒤에 만났을 때 신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고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도 더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는 모습에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무심했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나 때문에 졸지에 맏며느리 돼버렸네. 고생 많지. 고생은요. 별로 안 힘들어요. 다들 잘 계시고 연락 안 하고 지내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해보지도 않은 식당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동서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연락은 해온 듯한데 그런 며느리와 손주들을 전혀 돌봐주지 않은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몰라도 손녀들은 그 핏줄인데 어쩜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자신 또한 무심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자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좀 살만했습니다. 남편은 전 직장보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편이었죠. 처음엔 신씨의 도움을 거절하던 동서는 결국 신씨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아니에요. 전에 주셨던 거 제가 갚은 셈 칠게요. 근데 말이에요. 형님이 아들을 낳았다면 좀 나았을까요? 착잡한 마음에 실없이 묻자 동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딸 둘이라 다행이야.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아마 둘째만 데리고 가고도 남을 뿐이지. 아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가 하나 남아서 시모가 신씨를 전처럼 막대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신씨도 그런 시모를 잘 알았습니다. 그 뒤로 신씨는 가끔씩 동서를 만났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크게 주지는 못했어도 신씨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도와줬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크게 노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씨 집안 재산을 왜 빼돌리냐? 황당한 말에 신씨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 월급으로 서윤이 학용품 사라고 드린 거예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니까. 그 괘씸한 거를 네가 왜 신경을 써? 평소엔 시부모님 말에 그냥 내하고 많은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신씨의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끝까지 책임졌을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의 배우자고 내 자식의 자식들인데 말이죠.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혼자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어머님 손녀딸들이잖아요.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자 난리를 치던 시모는 나중에 동서에게도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며 고함치는 시모를 신씨는 질린 낯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고 했습니다. 시모 덕에 연락을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이상 신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5년쯤이 훌쩍 지났을 때 정말 우연히 큰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의 갑작스럽고 신기한 만남이었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서 허리를 숙여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모른 채로 지나가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자 신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형님? 동서, 그때가 약 10년쯤 전이었습니다. 신씨가 금방 못 알아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차림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씨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변해버린 얼굴로 동서가 웃었습니다. 그땐 상황이 그랬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뭐. 큰애는 대학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옷차림이 민망한지 스스로 옷을 훑어보며 변명하듯 말했시옵뿐이다. 둘째도 대학 보내야 하니까 일하고 있지. 신씨가 반가운지 시종일관 웃는 낯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웃지를 않더니 세월이 그녀를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는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라 좋았습니다. 제가 꼭 다시 연락할게요. 신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신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물음에 신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도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신씨는 오늘 내내 생각해오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번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당신 퇴직금? 신씨는 얼마 전에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해볼까 구상 중이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만 형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당연히 남편은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형님 둘째도 곧 대학도 가야 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나는 죄책감 들었어. 그때 식구들이 전부 형님 외면했잖아. 그 애들 당신 조카들이야. 알지? 아주버님만 안 돌아가셨어도 형님 그렇게 안 사셨어.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나 어머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 끊고 살 때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도와서 오늘 만나게 됐나 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몰랐네.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나도 따로 연락드릴게. 그래서 신 씨는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따로 통장에 넣어 동서를 만났습니다. 내밀어진 통장의 동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날 줘? 거기에 2,100만 원 들어있거든요. 100만 원은 아이들 예쁜 옷도 사주시고 2천만 원은 형님 위해서 쓰세요. 동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형님 부담 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동서는 한참을 말이 없이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입을 뗀 동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염치 없이 이것 좀 받을게. 그리고 꼭 갚을게. 지난날에 나 도와줬던 거랑 이거랑 전부 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아니요.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동서에게 들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 알려줬습니다. 내가 불쌍하구나. 불쌍하다뇨. 저는 형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시집살이 할 때 도와주신 거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적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고. 감사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나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도 걱정해줘서 고맙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에게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소식 듣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신 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괜히 2천만 원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서는 중간중간 생존 신고를 하듯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큰애가 졸업했다. 둘째가 입학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큰애도 이제는 돈을 벌고 있다. 꼭 2천만 원은 갚을 테니 걱정 말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다 또 세월이 한참 지나 신 씨의 자식들도 독립을 해서 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 온 동서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대면을 한 것은 거의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서는 신 씨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신 씨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예요? 뭐긴? 은혜 갚은 까치지. 까치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신 씨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숫자를 한참 세어야 했습니다. 1억이요? 형님, 로또 맞으셨어요? 그러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밝게 웃던지 신 씨도 자신도 모르게 따라웃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자식 잘 키웠더니 로또 맞은 거나 비슷해지네. 시조카들에 대해 물어도 늘 그냥 공부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큰딸은 변호사가 되어 큰 로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죠. 얼떨떨했습니다. 신 씨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했습니다. 돌려주고 있을 때 말하고 싶었어. 나 그래도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웠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돈은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서윤이가 주는 거야. 그동안 월급 차곡차곡 모았어. 작은 엄마 준다고. 서윤이가요? 그래,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받은 도움 갚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막막했을 때마다 손 내밀어 준 건 작은 동서가 유일했어.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알고서는 우리 서윤이 학비 때문에 휴학해서 돈 벌고 그랬거든. 큰 도움 됐고, 그래서 잘 될 수 있었어. 꼭 받아줘. 신 씨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2천만 원이 1억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죠.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붙여도 된다며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통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과 신 씨의 자식들이 알게 되고 딸아이가 지나다 말을 흘렸는지 시모가 신 씨와 동서와의 만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죠. 다만 1억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안달이 났습니다. 큰동서의 연락처를 달라고 신 씨를 닥달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 그 핏줄이 어디 안 가지? 그러면서 자기 손녀들 좀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니 그제서야 자기 핏줄인가 싶나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참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니 악담을 퍼부었죠. 그때부터 신 씨는 동서와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좀 더 편해진 사이가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신 씨의 집에 동서와 있는데 시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냐?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슬픈 듯이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염치로 어떻게 연락을 했겠어요? 그때 다시 이씨 집안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자 시모는 자신의 손녀딸들이라도 봐야겠다고 우겼습니다. 이제 와서요. 싫습니다. 그 말에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자신의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동안 뭘 해줬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큰손녀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몫은 알아서 찾아올게요. 그 말에 시모는 뒷목을 잡았는데 그 모습이 꽤나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시모는 애타게 동서를 찾았지만 동서는 결코 시모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들도 말이죠.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신 씨의 아들, 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의사인 손주들이 더 대단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3년쯤 뒤에 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푸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남을 해하면 꼭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동선의 가족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옛날엔 동서가 멋있어 보이면서도 어려웠기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사가 참 신기한 것 같았죠.
지금도 다들 모이면 동서와 신 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이제서야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서로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한켠으로 묻어두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 씨와 동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